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원의 YN하우 박상원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다른 새로운 상태로 바뀌는 도중의 시기를 과도기라고 합니다. 성장하고 소멸하는 모든 유기체는 바로 이 과도기를 거칩니다. 국가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요. 흔히 사회적으로는 질서, 제도, 사상 따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주 불안정한 시기를 이릅니다. 하지만 과도기가 길어질수록 그 이후의 충격은 덜합니다. 혼돈, 혼란과 연결되는 과도기를 지나면서 그만큼 적응 기간을 거쳤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과도기와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LPG를 주로 쓰던 택시에 경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료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논란이 야기된 경유 택시 도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둘째로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있으면서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떠오른 키덜트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박상원의 YN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경유택시. 연비가 좋고 에너지 수급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유택시 도입의 장단점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살펴봅니다. 어른이 돼서도 장난감과 인형을 수집하는 아이 같은 어른 키덜트족. 나이값 못하는 어른으로 치부되던 키덜트족이 최근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미에서 직업,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키덜트족 문화. 동심을 지키는 어른들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올 초 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이 통과됐습니다. 택시 업계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검토된 끝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택시 연료 다원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버스나 화물차에만 허용하던 경유를 택시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환경단체와 환경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경유택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경유택시 이야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005년부터 뜨거운 감자 아니었습니까? 당시 그 환경 위해성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도 택시 연료에 경유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먼저 반대했고 택시 조합원마저도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같은 정책이 나왔어요. 사실 뭐 택시 업계의 만성적 적자를 해결할 만한 적당한 해결책이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점은 이해가 가는데요. 왜 이 경유 택시 도입 계속 대책으로 자꾸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연료비에 영향을 주면서 효과를 즉시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경유는 현재 리터당 약 1,700원 선, LPG는 리터당 1,000원 정도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LPG가 싸 보이지만 실제 연비는 경유가 훨씬 높기 때문에 연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하지만 이 대기 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경유차가 이제 LPG에 비해서 매연이 사실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최근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환경을 생각하면 쉽게 도입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 점은 어떻죠? 맞습니다. 경유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관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매연 저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환경 오염이 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경유택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45년째 택시기사로 일하는 허문자 씨. 20살 갓 성인이 됐을 무렵 일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더니 지금은 최악입니다. 어렵게 개인 택시를 장만해 아침 7시에 나와서 새벽 1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을 하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연료비도 올라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LPG 한번 충전하면 6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거 하루밖에 못 타요. 그런데 이러다가는 휘발유값 따라가겠어요. 너무 힘들고 손님은 없으시고 그러네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용 LPG 가격은 올해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약 22%나 올랐습니다. 택시기사의 수입에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0% 미만에서 최고 40%까지 높아졌습니다. 지금 10년 전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죠. 지금 거의 대한민국의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료비 상승이 택시기사에게는 직접적 수익 악화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택시 회사에서 LPG 비용을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LPG 가격의 폭등이 곧 택시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직격탄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택시업계의 만성적 적자 해결을 위해 값은 LPG보다 비싸지만 출력이 훨씬 좋은 경유를 택시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LPG 차량의 연비는 리터당 5.97km, 경유차는 리터당 11.84km입니다. 현재 LPG와 경유 가격을 고려하면 같은 1km를 가는데 LPG차는 167원, 경유차는 143원으로 경유차가 24원이 더 쌉니다. 연료비에서 택시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국토부의 보관인 겁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디젤차가 내뿜는 질소 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대기 오염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LPG 차에 비해서는 경유자동차가 지금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불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또 중국발 스모그로 수도권 미세먼지 우려가 심한 상황에서 경유택시 도입은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일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상태고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반증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지난해 영업용 택시에 적합한 차량 2종의 출고 시 공인 환경성 측정 결과 디젤차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0.142g으로 LPG 차량의 0.011에 비해 13배나 높았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디젤차의 배출량은 0.0001이었던 반면 LPG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0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유택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유차에서 질소산화물이 LPG차보다 다량 배출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차가 출시될 때 매연 저감 장치인 DPF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유로5는 배출되는 공해가스의 양이 미미해 이 기준을 충족시킨 차량을 유럽에서는 클린 디젤로 부릅니다. 유로5나 유로6 이런 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경유 승용차에서는 무조건 디젤 배출가스 필터, 즉 DPF를 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HCCO 낙스가 나오는 것들을 정화시키는 촉매가 있어요. LPG도.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는 안 하고 디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는 좀 난센스죠. 게다가 유해한 배출가스는 여러 가지인 만큼 질소산화물만 따지는 건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유해가스는 한 가지만 유해한 게 아니라 모든 원소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산화탄소는 직접 인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지구온난화 부분으로 인해서 지구의 황폐화를 전체적으로 촉진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중장기적으로 더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LPG는 수입하고 경유는 남아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유택시 도입이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석유 정제시설 자체가 과잉 설비예요. 정제시설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정제해갖고 내는 거 이외에 잘 안 쓰는 중유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스팔트 종류 이런 거.
그거를 다시 화학적으로 촉매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휘발유하고 경유를 만들어내는 고도화 작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가 남잖아요. 택시업계 경영 정상화와 에너지 수급 균형을 목표로 다시 제시된 경유택시. 하지만 환경단체와 LPG업계 등의 강한 반발로 입법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환경에 미치는 그 영향 또 유해성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가들마다 사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걸로 보이는데요.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 배출가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질소 산화물뿐만이 아니라 일산화탄소 또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디젤 차에서 질소 산화물이 많이 배출되지만 대신 이산화탄소는 적게 배출되는 건 맞고요.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매연이 증가하는 만큼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는 만큼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전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차를 비롯해서 경유차가 충분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 전체 택시도 아니고 일부만 바꾸자는 건데 이것을 좀 문제 삼는 거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운행되는 경유차만 무려 700만 대입니다. 택시는 23만 대 중 일부를 경유차로 바꾸는 건데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대수가 아니라 주행거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은 주행거리와 비례하는데 택시는 23만 대지만 택시 한 대당 주행거리가 일반 승용차의 7, 8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보통 택시는 좀 하루 종일 달린다는 걸 이제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화물차나 승용차가 하루 종일 달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택시업계 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는 걸로 이제 들리는데요. 택시 노조는 반대를 하는 반면 택시 회사 측은 또 찬성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네, 회사 측이나 개인 택시 기사들은 경유 택시를 도입해서 택시 산업이 경영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유가 비싸긴 하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택시 노조원들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산업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다른 고려 사항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택시업계나 환경단체 쪽 말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목소리 뭐 그런 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정부 지원금도 연관이 돼 있고 또 경유업계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LPG 업계는 좀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든가요? 네, 현재 전국의 LPG 충전소가 2,000개입니다. 충전소 수익의 40%는 택시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수익이 줄 수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경유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원유는 이제 전부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제 기술로는 또 현재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솔린과 경유는 남아서 수출을 하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LPG는 정제 과정에서 남아 도는 게 있어서 이것을 택시에 도입해 쓰게 한 건데요. 이제는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을 하면서까지 계속 고집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에너지의 균등한 사용 측면에서 본다면 경유 택시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현재 매연 저감 기술 내에서 오염을 더 줄일 수는 없는지, 또 경유 택시가 있는 선진국에서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택시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승용차는 2년에 한 번, 대형 화물차는 6개월마다 이곳에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신규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 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기준치에 부적합할 시는 정비 후 재검사 합격해야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육안으로 자동차의 엔진, 냉각수, 타이어, 오일 등을 검사한 후 노후화된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는지 점검합니다.
실제 도로에서 시속 40km로 달리는 것처럼 상황을 가정한 뒤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문제는 LPG 차와는 달리 경유차의 경우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매연만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녹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직 보급이 안 돼 있고요. 기존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현재 국내에 좀 아직 보급이 안 돼 있는 걸로 그래서 기술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녹수를 검사목에 추가할 계획이거든요. 결국 디젤 차량의 경우 최초의 신차가 출시될 당시에 검사 기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노후화되면서 매연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없습니다. DPF 같은 처리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열이 많이 올라와야지만 잘 걸러주는데 가다다 반복하면은 이러한 장치에 대한 열도 제대로 안 올라가고 디젤 차는요 처음에는 클린이 잘 돼 있다가 노후화되면서 클린을 못 시켜주는 그러니까 못 걸러준다는 얘기죠. 경유 택시가 노후화될 경우 누구도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셈입니다.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경유택시 도입. 국토교통부의 경유택시 도입 법안의 가장 큰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취재진이 디젤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 항목이 LPG와 달라 노후화된 차량을 정기 검진하는 시스템이 없는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물었지만 실태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환경부 소관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기술 장비가 그게 좀 미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경을 좀 초기 단계에 있으시라고 환경부 쪽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검사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소관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경유차가 2대 중 1대 꼴인 유럽에서는 노후화된 경유차가 대도시에 진입할 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 일본도 차도와 주택가가 접한 길이 많아 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 매연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걸러주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도시에 들어올 때 노후된 경유차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저공해차 같은 것들은 지원을 해주고 딱지를 붙인다든지.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은 많이 배출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적고 연비도 좋은 경유 차량. 신차가 출시될 때 충족했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노후화된 이후에도 지켜지는지 정기 점검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경유택시 도입의 필요 충분 조건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제 차 2대 중 1대가 이제 경유차이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승용차가 유로 5급의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세계 최정상급 수준인 만큼 우리나라만 안 될 건 없다. 뭐 이런 방향이라는 건 이제 좀 알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당장 바로 도입하기에는 여전히 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후 차량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경유차가 원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차량 엔진 배기관 앞에 처리 장치를 부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기능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네. 경유 택시를 허용한다면 내구성과 같은 측면을 예전보다 더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하긴 뭐 일반 차량의 경우 보통 내구성이 한 10년 정도 유지가 되고 6, 7년 정도면은 여러 가지 부속품도 그렇고 좀 수명이 다하는 경우가 좀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노후한 차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기 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는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매연을 이제 어느 정도 배출할 것을 허용할 건지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또 매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저감 장치를 좀 확실하게 다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확실하게 갖추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제도적 보완점을 갖출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LPG와 경유, CNG 차량 등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도록 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 연비도 좋은 차량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전국 택시의 20%인 약 5만 대가 공급 과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택시업계의 만성 적자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불필요한 차량을 줄이고 월급제 확대 시행 등으로 기사들 처우를 좀 개선하며 승차 거부와 같은 불친절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수도권의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만큼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기술과 제도적 보완점이 더해진다면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만성 적자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